안녕하세요. 예. 자료는 다 받으셨죠? 어쨌든 박정희 교수님이 선택을 해놓으신 바람에 광고가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책은 사실 아니거든요. 예. 나중에 이제 하면서 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지 좀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중구 교수님 책이 너무 덤성덤성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생략된 논리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글은 잘 쓰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행간의 의미가 너무 넓고, 그래서 지금 빠져있는 논리들이 몇 가지들이 계속 보여가지고 나중에 보충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강의 중간중간마다 어떤 논리가 빠져있는지 좀 설명드릴 테니까 나중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저랑 같이 보고, 표를 같이 분석하고, 그 다음에 사례는 이중규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사례를 그대로 쓸 거예요. 가급적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따로 보고 이런 식으로 안 하도록, 가급적이면 이중규 교수님 책 가지고 어느 정도 이번에는 이제 그냥 그대로 복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일단은 이번에 이 책을 가지고 조금 기본을 잡는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족한 논리 부분들은 나중에 강의 중간중간마다 하는 거 메모를 좀 하셔가지고 정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드렸던 자료는 사실 서브노트인데, 이게 서브노트 자료이긴 한데 사실은 좀 더 추가를 하려고 하다가 진도상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또 힘들 것 같아가지고 조금 빼버린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만들어 놨던 교재들의 내용들이 일부 추가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하시고 나중에 이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계속 잡음이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왜 계속? 그렇지. 네. 잡음은 안 들리는데 이제 아예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아, 예.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거기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미시경제하고 거시경제 파트에서 보면, 미시경제 파트에서 보면 경제학의 기초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합리선택, 기회비용 문제입니다. 기회비용 문제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이론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서 거의 매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매 한 문제씩. 그 다음 소비자 선택 이론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이제 시험에서 거의 출제가 안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무차별 곡선이 객관식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 효과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는 가격 효과, 그 다음에 노동 공급의 문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 이론은 생산자 이론에 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좀 다루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및 비용 이론 같은 경우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고요. 시장 이론에서 완전 경쟁 시장하고 독점 시장하고 돌아가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균형의 의미, 그 다음 독점 시장의 특징, 이런 것들 반드시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 이론은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출제가 거의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수험생들 같은 경우 대부분 어렵게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거의 출제가 안 되는 파트고요. 소득 분배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분위 분배율, 그다음 로렌츠 곡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건 이제 후생 경제학에 주로 이제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로렌츠 곡선, 10분위 분배율, 진위 계수 이것들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 예전에 그 파레토 균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서수정 형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파레토 균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의미가 뭐냐. 그게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파레토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깨졌잖아요. 깨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중요도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시장 실패 이론은 계속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후생 경제학에 관한 내용들이 시장 실패에서 예를 들면 외부 효과, 그다음에 공공재 이런 문제는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꼭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비교적 보면 거시 파트가 시험에 이제 그 출제 문항수가 좀 더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거시 파트가 좀 더 많은데 그거는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시사적인 문제들이 대부분 거시 부분이죠. 미시 부분 같은 시사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시 파트 같은 경우에는 국제경제까지 포함을 시켜버리니까 미시 파트에 비해서는 한 문제 정도 더 많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거시경제 기초 개념과 측정에서는 GDP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GDP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소득 결정 이론 같은 경우에는 케인즈 이론하고 고전학파의 차이를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케인즈 이론하고 고전학파의 차이. 국민소득의 결정짓는 요인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국민소득의 결정짓는 요인이 케인즈 같은 경우 수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전학파 같은 경우 여전히 공급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주입과 누출에 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형태는 이제 달리합니다. 어쨌든 주입과 누출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과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출제가 가끔씩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재정 정책 효과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재정 정책 효과 문제를 이제 깨트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새 고전학파라든지 통화주의라든지 이쪽에서 계속 비판을 제기를 하거든요. 비판 제기를 하기 때문에 재정정책에 관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 재정정책 효과에 대한 어떤 비판 그런 부분들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강조되는 금융이론입니다. 화폐 수요, 화폐 공급에 관한 이야기인데 특히 화폐 수요 함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화폐 공급은 한국은행이 그냥 공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화폐 수요가 문제죠. 화폐 수요가. 그래서 화폐 수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케인즈와 그 다음에 이제 고전학파 계열의 어떤 차이점이 뭐냐.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약간 이상하긴 해요. 왜냐하면 케인즈 같은 경우에도 신고전학파에 속한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케인즈를 뭐 고전학파하고 이렇게 따로 쪼개서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편의상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편의상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케인즈와 그냥 고전학파 계열 이렇게 따로 그냥 분리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편의적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수요 총공급의 이론인데 총수요 총공급의 이론은 어디까지나 단기 이론입니다. 단기 이론. 그러니까 케인즈 이론 자체를 거시경제에서 가장 기본 틀로 하기 때문에 총수요 총공급의 이론은 단기 이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총수요 총공급을 바탕으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효과를 비교를 하는데 이거는 매해마다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뭐 하루 전에 거시의 제일 중요한 파트를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 파트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과 실업 같은 경우 2년에 꼭 한 번씩 나옵니다. 2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경제 문제죠. 그래서 거시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어제 우리가 정치학 할 때 그 이야기 했는데 거시경제를 안정시킨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경기 변동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 이제 그 경기 변동에 관한 이야기에 있어서 거시경제를 안정시키는 제일 중요한 주제는 뭐냐? 인플레이션하고 그다음 실업의 문제입니다. 물가 안정과 그다음 실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국제경제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로 떠오릅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대외 의존도가 거의 한 70%에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 초기만 하더라도 한국 경제 뭐 성장률이 3.8% 정도 예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3.8% 예상이 되면서 집값도 상승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지금 현재 헬리콥터 밴 들어보셨어요? 헬리콥터 밴이라고. 버냉키의 금융정책을 가지고 우리 헬리콥터 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버냉키가 금융정책을 하면서 시중에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양적 확대 정책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시중에 돈을 풀었단 말이죠. 양적 확대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양적 완화를 할 거란 말이지. 그럼 양적 완화를 했을 때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과연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이제 두고서 사람들이 이제 언론에서 이제 지칭해서 부르기를 헬리콥터 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버냉키의 경제 정책이 연착륙을 할 거냐 경착륙을 할 거냐 이걸 이제 빗대서 말하는 것이 헬리콥터 밴이에요.
그래서 이 버냉키의 이제 정책이 지금 현재 양적 완화로 지금 현재 다시 돌아섰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통화량을 줄인다는 이야기예요. 통화량을 줄인다. 그럼 이제 통화량을 줄인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 동남아시아라든지 그다음에 재정 상태가 약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으로 지금 현재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을 하는 입장이니까 실제로 인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쪽에서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가 수출이 안 되겠죠. 수출이 안 되게 되면 역시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제무역 이론, 그 다음에 국제수지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핫한 이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주제들이고. 자, 그래서 이건 반드시 꼭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효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관점에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대외 의존도가 높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를 하시면서 지금의 재정정책과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민 전체 개방 경제일 때 국민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죠.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 그래서 국민 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 소득이라는 종속 변수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독립 변수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거시경제 파트의 내용입니다. 거시경제 파트의 내용이다. 그러면 이제 미시경제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미시경제 같은 경우는 행위자죠, 행위자. 행위자고 그 행위자에는 소비자가 있고 생산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가 있죠. 수요자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행위자들의 심리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심리에. 그러니까 그 경제는 심리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케인즈입니다. 그죠? 케인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 행위를 다루는 거지 경제 이론을 다루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럼 경제 행위를 다룬다고 했을 때 그 경제 행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학을 이해를 할 때 계속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 자꾸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심리하고는 안 맞는데 이러면 그러면 이제 주류 경제학적 인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경제학이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철저하게 주류 경제학적 인간의 입장에서 경제학 원론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입장에서 이해를 하지 마시고 야 나는 가격이 비싸도 비싼 스타벅스 커피를 먹는데 이러면 안 되죠. 아시겠나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된장녀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가 인터넷에 나오는 이제 그런 소비 형태를 보이는 친구들은 예외죠, 예외. 그거는 경제학에 다루고자 하는 인간관의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싸도 사 먹는다라고 하는 거, 비싸도 많이 수요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경제학적 인간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외적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 지금 현재부터는 주류 경제학적 인간이 되어서 이 경제학 원론을 충분히 심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단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교육 대비 방안인데 주요 문헌은 아시다시피 경제학 원론에 이중구, 이창용 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경제학 원론이 3인공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맹큐 경제학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마다 이제 틀립니다. 그죠?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범대에서 뭐 이중국이 이제 현대 경제학 원론을 이제 주로 다루는 학교도 있고요. 그다음 맹큐 경제학을 또 다루는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삼인공제를 또 다루는 학교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세 군데 이렇게 막 지금 현재 막 플러스가 돼가지고 막 섞여 있는데, 그러니까 시험에서 그 어떤 책에 있는 사례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론이 다른 게 나올 수는 없죠.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이론이 풍부한 책을 기본적으로 일단 잡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머지 책들을 어떻게 하냐면 거기 책에 나와 있는 사례들을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사례들을. 그리고 제가 계속 부탁했던 게 개론서를 읽으면서 사례를 잘 봐라. 여러분들 내용에서 딱 결론만 보고 개념만 보고 사례는 안 보고 예컨대 이런 거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책 읽을 때. 예컨대 안 읽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건 별로 안 좋아요. 시험에서 그 예들을 가지고 시험에서 만들기 때문에. 예컨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사례들을 충분히 잘 보셔야 시험에 충분한 대비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어떤 책 내용들을 보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제일 많은 내용이 추가된 것은 맹큐 경제학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맹큐 경제학은 제일 초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딱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 잘 다루고 있었고 잘 정리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현재 책이 버냉키 경제학 책 수준만큼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책만 하더라도 버냉키 경제학부터 시작을 해서 맹큐 경제학 해가지고
그 외국에 이제 경제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을 한 4권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경제학 책들 전부 다들 보면 이렇게 두께가 이래 돼요. 그러니까 한 이게 1500페이지. 예, 이중규 교수님 책은 양반이죠, 양반. 800페이지 정도니까. 1500페이지, 2000페이지 가량 되는 책들이니까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3인공제 정도 하나면 일단 내용이 충분하고 거기에 좀 더 추가되는 내용들이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됩니다. 나머지들은 전부 다 사례들만 한번 뽑아서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중구, 이창용 제에서 현대 경제학으로는 책은 정말 이중구 쌤이 일단은 글은 잘 쓰십니다. 글은 잘 쓰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뭐냐면 행간의 의미가 너무 넓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책을 옛날 책하고 바꾸시면서 목차를 이렇게 바꾸셨더라고요. 목차를 바꾸고 내용을 이렇게 순서를 바꿨더라고요. 근데 내용 순서를 바꾸고 나는데 거시경제는 더 이상해진 것 같아요. 더 약간 흐름이 좀 끊어지는 느낌이 들고 미시경제는 아주 흐름이 깔끔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미시경제가 올해 전공이시기 때문에 올해 이제 이 미시경제에서 흐름은 정말 깔끔하게 정리 잘 하셨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페이지부터 해서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접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눈에 보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그래서 이 미시 부분에서는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몇 가지 논리들이 이렇게 생략된 것들 좀 있어요. 생략된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많이 솔직해졌다. 예, 이제 정년 퇴임을 하신 날이 좀 많이 남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마 안 남으셨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이 솔직해지셨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의 어떤 한계, 주류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책마다 보면 곳곳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강의 때 제가 말했던 어떤 경제학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이 다 소개가 되어 있어서 괜찮은 책이긴 한데 어쨌든 논리적으로 너무 듬성듬성하다. 이 논리들을 어떻게 이제 채울 거냐라고 하는 거. 그걸 나중에 한번 정리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자,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출 문제를 가지고 역시 범위를 잡아야 됩니다. 기출 문제는 뭐 정치학에서 마찬가지고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기출 문제 분석을 일단 토대로 일단 범위를 잡으셔야 되고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정리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책은 보면 단권화가 필요한데 뭐 단권화라고 해봐야 뭐 일단 3인공저 정도가 일단 내용이 제일 풍부하니까 뭐 권하는 방법은 3인공제가 일단 기본이 되고 나머지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좀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 외에도 좀 잘 정리된 책이 있다면 더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잘 이렇게 단권화 시켜 나와 있는 책들이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적합한 교재가 없죠. 그러니까 공무원 어떤 그 책들은 저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이제 학교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시험을 준비를 하니까 제가 검토를 해봤거든요. 검토를 해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또 이제 수험서들의 특징은 뭐냐면 전부 다 끊어진다는 이야기죠. 맥락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맥락 자체가. 사례들이 없죠.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사례가 중요한데 사례가 없다는 게 사실 좀 또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단권화가 제대로 된 책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개론서를 가지고 일단 정리를 하시고 사실은 저도 이제 경제학 책을 하나 지금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쓰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지금 정리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이제 올해 끝나기 전에 만약에 작년처럼 정치학 책이 이렇게 막 그 초고 같은 게 나오게 되면 일단 나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리겠는데 일단은 그 자료들 같은 경우 이제 단권화를 하고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 맞게끔 이제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맞게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책은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시험 언어에 적합한 형태로 쓰여진 개론서가 제일 좋죠. 그렇잖아.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 시험에 맞는 언어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개론서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완을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에서 쓰는 표현, 기출문제에서 사용하는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뭐 맹큐 경제학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맹큐 경제학에도 보면 경제학의 어떤 핵심적인 10가지 원리, 뭐 10대 원리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쭉 서술을 하잖아요. 이중 교수님도 10가지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맹큐 경제학에 비하면 약간 내용이 약간 부실해요. 부실한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학의 많은 내용들은 그냥 물리법칙입니다. 물리법칙. 그러니까 이게 어떤 추상적으로 사고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이론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산하는지를 보고 소비하는지를 보고 만드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들이 소비를 할 때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생산을 할 때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를 이해하면서 경제학을 찾아보시면 경제학 이야기가 쉬워집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게 추상적으로 계속 생각만 하고 추상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접근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조금은 아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무리법칙이다. 굉장히 대부분 내용은. 이게 자연법칙에 가까운 것들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심리를 이해를 하자. 그래서 인간은 어떤 경제적인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심리에 바탕을 두고 행위를 하는 것인지 그걸 이해를 하시면서 내용을 접근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경제학은 계속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기본적인 수학적 지식하고 논리 습득인데 뭐 이중규 교수님 책에도 여기 이제 그런 표현이 있어요. 경제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다. 그죠? 근데 모든 과목이 암기 과목은 아니잖아요. 사회과학은. 근데 이제 경제학은 특히나 이제 수학이고 이제 수학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수학과 똑같은 말이 뭐냐라고 해서 수학은 논리입니다. 논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학교 다닐 때 그런 말 하죠. 사칙 연산만 배우면 됐지. 무슨 수학에서 미분이 필요하며 집합은 웬 말이며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근데 그거는 몰라서 하는 말이죠.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학 교육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논리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교육을 잘 받았다라고 하는 논리 교육이 잘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게 수학 교육이 논리 교육이 아니라 계산 교육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학생들이 정말 싫어하는 교육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많은 수학적 공식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수학적 공식을 다른 말이 바로 논리라고 했을 때 경제학의 많은 내용도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와 무리법칙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으면 경제학적 이론이 성립 안 된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수학적 공식이나 미분적 지식들은 다시 한번 반복을 할 거예요. 우리 스타일 때 하긴 했는데 일단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고 익숙 안 하는 분도 계시고 다시 한번 이제 강의 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형 문제 대비를 하라라고 하는 건 2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1차 서술형과 논술형 때문이기도 하고요. 올해도 이제 그 통합형 문제 경제 교육과 관련돼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내년에도 똑같이 할지 모르겠는데 시험 본부를 관리하는 장이 경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장입니다. 올해.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내년에도 계속 그 사람이 장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예측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뭐 경제교육 쪽에서는 계속 통합형 문제 출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한다든지 문제 수정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할 때 많이 참고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경제교육과 관련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교과 교육과 어떻게 연결을 해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속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아마 올 1년 내내 이제 여러분들은 거의 교사 입장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교사 입장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험생 입장이긴 한데 예비교사라고 하는 입장에서 수험생 입장보다는 교사라는 입장, 내가 많이 가르친다면, 내가 이 내용을 가르친다면 한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계속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가다가 공부를 하실 때 독서실에 뭐 밤늦게까지 앉아 있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제가 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독서실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집에 자기 방에 가서 혼자 자기를 가르치는 공부를 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바람직할지 모릅니다. 그냥 말로 떠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제발 부탁인데 말로 떠들어야 됩니다. 자기가 표현하고 말로 설명하다 보면 뭔가 이상하죠. 제가 예전에 이제 자주 했던 방법인데 여름에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학교에서 뭐 자율학습 같은 거 하면 그 여름에 공부 잘 안 되잖아요. 공부 잘 안 되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점심 먹고 나면 친구들하고 이제 축구나 농구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빈 교실에 가지고 혼자서 이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오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근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방법인데 실제로 그 방법을 지금 뭐 학생들이나 이제 주변에도 많이 이렇게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자기가 직접 수업을 해보고 그렇게 떠들다 보면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하게 돼요. 어디서 내가 모르는지, 내가 말을 하긴 했는데 뭔지 모르지만 앞뒤가 안 맞는 거.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독서실에서 앉아서 있는 공부도 좋지만 독서실에서 앉아서 공부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집에 가서 중요한 어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서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혼자 집에 가서 들어보고 그 다음 수업해보고 뭐 정 안 되겠으면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앉혀놓고라도 한번 수업을 해보는 게 한번 본인들한테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공부를 좀 재밌게 하시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방법들 좀 사용하시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어떤 하는 공부 막 독서실에서 머리 싸매고 이렇게 불끈 이렇게 필승 글 적어 놓고 막 수건 두르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조금은 재밌게 그다음에 조금은 다양하게 하는데 공부는 제가 볼 때 많이 떠들어야 돼요. 특히나 여름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번 말해보고 떠든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뭐 스타일 때는 열심히 떠들어야 되고 그래서 한 4월 달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떠드셔야 돼요. 일단은 뭐 1, 2, 3월 달 뭐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공부 시작이니까 그렇다 치고 4월 달부터는 이제 무조건 떠들어야 됩니다. 조를 아마 편성할 것 같은데 나중에 그때 이제 방법은 다시 그때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통합형 문제 대비를 해라. 자, 그러면 이제 제3편의 경제교육 내용학 지식 구조를 한번 봅시다. 자, 경제교육 내용학 지식 구조에서 일단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경제현상입니다. 경제현상. 경제현상은 도대체 뭐냐? 인간이 경제활동을 할 때 야기하는 현상이에요. 그럼 그 야기하는 현상이 어떤 거냐면 화폐와 시장을 전제로 하는 현상입니다. 화폐와 시장을 전제로 하는 시장. 그러니까 화폐를 통해서 교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환을 하는 장소가 시장이고 시장에서 인간은 행위를 한단 말이죠. 시장에서. 그런데 인간은 행위를 할 때 물건을 살 때 하는 행위와 그 다음 생산을 할 때 행위가 특징들이 다 따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점들을 일단 염두에 두고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경제적 인간관이 일단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경제적 인간관. 일단 경제적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것들이냐면 일단은 경제적 인간이 처한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처한 상황은 일단 희소한 자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상황이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희소한 자원이 이렇게 자원이라고 하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을 때 그러면 이 경제적 인간은 여기에서 이제 이기심을 추구를 하는데 이기심을 추구하는 이 인간이 결국 선택하는 것은 뭐냐면 분업이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교환의 이득을 통해서 자신의 효용과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경제적 인간관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경제적 인간관은 일단은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희소한 자원 때문에 일단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되고 그 합리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곳은 시장이고 시장을 통해서 분업과 교환의 이득들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서 최소 비용과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경제적 인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염두에 두지 않고 합리적 선택을 안 한다. 그건 이제 경제적 인간이 아닌 거지. 비정상적인 인간입니다. 그 경우는. 자, 그래서 일단 논리적인 어떤 전개의 흐름을 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논리적 전개는 일단은 시장 거래로부터 시작됩니다. 시장 거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소비자 이론. 그 다음에 소비자의 선택이죠. 소비자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생산자 이론. 그 다음에 시장 이론. 여기에서 이제 생산자의 선택의 문제. 그리고 이제 국가 경제와 해외 경제. 그 다음에 개방되었을 때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논리적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완벽하면 좋은데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보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시장은 항상 실패를 하죠. 그래서 시장 실패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미시경제와 거시경제가 꾸려지는데 경제학 총론에서는 경제학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뭐냐. 모든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된다. 이유는 뭐냐.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어떤 포인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순편익을 극대화하는데 그 순편익을 극대화할 때 포인트는 기회비용입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이 이제 시험에서 계속해서 물어보는 문제였다. 그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순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전제가 바로 뭐냐? 시장입니다. 시장. 아시겠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합리적 선택을 통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 뭐냐? 가능케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시장이죠, 시장.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수요와 공급자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만나게 되는 경우, 그게 일치하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균형이 깨트려지면 어떻게 되죠?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 어느 쪽에도 힘을 실어줄 이유가 없는 경우가 균형입니다. 만약에 이거와 똑같은 이야기죠. 저울이 이렇게 있는데 저울이 기울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수평으로 만들어 주십단 말이지. 균형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무겁고 그 다음에 이쪽이 가볍잖아. 그럼 이걸 이쪽에다 계속 돌을 얹을 거란 말이죠. 돌을 얹을 필요가 전혀 없을 때 이때 바로 우리가 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A와 B의 두 사람이 만약에 지금 현재 뭐 효용을 한다든지 생산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두 사람이 균형을 맞춰준다는 말은 A나 B 쪽에 어느 쪽에도 뭘 집어넣었을 때 이 둘 사이의 균형 관계가 깨트려지면 이 균형이에요. 그런데 깨트려지지 않고 균형에 가까워지거나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서서히 비슷해진 양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균형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경제학적 용어로 어떻게 부르냐면 파레토 균형이죠. 파레토 균형은 A와 B 둘 중에 하나 물건을 하나 더 주거나 생산을 하나 더 하게 되면 파레토 균형 자체는 A와 B의 어떤 저울의 관계는 깨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울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이 계속 완만하게 내려오는 게 있죠. 계속해서 완만하게 내려오지는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파레토 개선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이 개념은 왜 중요하냐면 균형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이제 최소, 그 다음에 최대, 극대, 극소, 그 다음에 균형, 그 효용 극대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윤 극대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균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하나 건드리게 되면 이게 깨어지는 겁니다. 깨어지는 거, 관계가 흐트러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관계가 계속해서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뭔가 이렇게 균형에 가까워지는 거, 힘이 비슷한 관계로 가는 것, 이 상태는 개선입니다. 개선. 아시겠나요? 파레토 개선이라고 합니다. 개선되어 가는 과정. 그래서 균형에 가까워지는 과정들, 그런 변화들은 우리가 개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하나 변화를 줬을 때 그 균형이 깨어져서 흔들리거나 흐트러지게 되면 이걸 우리가 균형이 깨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균형이 깨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 시장의 균형에서는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일반 균형에 가게 되면 파레토 균형, 파레토 개선 이렇게 용어를 바꿔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소비자의 선택에 관한 문제, 소비자 이론, 생산자 이론, 일반 균형, 시장 실패에 관한 내용도 쭉 검토를 하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시험에서 미시경제학의 제일 중요한 파트는 소비자의 선택 부분입니다. 소비자의 선택 부분에서 가격 효과, 그 다음에 노동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본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요 세 가지 주제가 시험에서 가장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 정리를 좀 하시고요. 자, 생산자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장 이론에서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 그죠?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과 생산. 그 다음에 이제 독점 시장의 특징. 이게 이제 시장 이론에서 중요했습니다. 거시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국민소득의 결정이죠. 국민소득을 안정화시키고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이야기를 맨 먼저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국민소득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느냐, 안정시킬 수 있느냐, 이 문제로 쭉 흐름이 이렇게 타고 흘러갑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항상 지금 현재 거시경제의 핵심은 뭐냐, 국민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방경제다 보니까 국제경제까지 우리가 다루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국제경제는 크게 두 가지 파트. 하나는 뭐냐면 국제무역이고 국제교역이죠.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국제금융입니다. 이제 국제금융이 바로 국제수지와 환율의 관계 문제고, 국제교역은 아시다시피 이제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교역을 했을 때 교역이 이득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경제교육의 어떤 기본적인 지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일단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잠시만 하고 갑시다. 일단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기본적인 경제적 상황, 경제적 상황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자원이 희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희소하다. 그러면 자원이 희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경제적 자원, 이게 희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경제적 자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어제 뭐라고 했죠? 경제적 자원은 다른 말로 어떤 말이라고 했어요?
생산 요소라고 했죠. 그럼 이 생산 요소라고 하는 게 뭐냐? 세 가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노동과 토지와 자본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걸 지금 현재 투입을 해서 만들어지는 생산. 이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상품이죠, 상품. 생산되는 이게 상품입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 자원 자체가 지금 현재 희소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하냐?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산을 할 때, 그 다음에 이 생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분배를 할 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생산과 분배에서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됩니다. 생산과 분배에서. 그래서 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희소한 것 때문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된다. 자, 어떤 것을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 합리적 선택의 기준. 기준을 이제 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당연히 뭐예요? 최소 비용. 비용은 가장 적게 들어가고 최대 효과. 이걸 얻는 게 합리적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담 스미스가 인간의 본성을 뭐라고 규정하나요? 이기심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럼 인간의 본성이 이기심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이기심의 차원에서 볼 때 최소 비용, 최대 효과라고 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죠. 가장 적게 투자를 해서 가장 많은 이득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최소 비용과 최대 효과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측정의 문제가 바로 순편익이죠. 어떻게 양적으로 표시할 수 있느냐? 순편익입니다. 순편익. 그럼 이제 순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오는데 당연히 편익에서 내가 지금 현재 얻고자 하는 얻는 편익에서 내가 들였던 비용 이걸 뺀 나머지 이거 자체가 커야 됩니다. 그죠? 양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때 말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도대체 비용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비용이 뭐냐. 이게 편익과 비용은 사실 동전의 양면 관계죠. 내가 예를 들어서 물을 하나 1,000원짜리 샀단 말이에요. 물을 하나 1,000원짜리 샀는데 내가 물을 1,000원짜리 산 이유가 뭐죠? 1,000원이 나의 편익이면서 나의 비용이 됩니다. 맞아요. 1,000원이라고 하는 게 나의 편익이죠. 1,000원을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이유는 1,000원만큼의 내한테 편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1,000원을 주고 물을 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어떤 청바지를 살 때 그 청바지 가격이 20만 원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청바지가 나에게 주는 편익이 20만 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산 거잖아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 편익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내가 지금 현재 지불하는 비용과 다른 어떤 이제 내가 지불하는 가격과 연결되어 있고 그거는 가치의 매김이라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문제는 결국 내가 이런 편익을 얻고자 했을 때 내가 20만 원이라고 하는 청바지를 들여 사는데 이때 들어간 이 비용이 과연 순수하게 20만 원일까? 아니면 20만 원 플러스 알파일까?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만 원 플러스 알파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얻는 편익은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되면 나는 지금 현재 합리적 선택을 못한 거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순편익의 관계는 편익에서 비용을 뺐을 때 이게 0보다 큰 거, 요 관계를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결국 뭐냐?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 문제예요. 편익은 내가 지불하는 가격을 통해서 내가 편익을 측정할 수 있는데 비용은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기회비용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금 현재 합리적 선택에서 제일 고려해야 될 비용이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은 생산자나 소비자나 모두 다 기회비용을 가집니다. 생산자나 소비자나 모두 다 기회비용을 가집니다. 생산자나 소비자나 모두 다 기회비용을 가진다. 그럼 기회비용이라고 하면 도대체 뭐냐? 방금 제가 이제 그 이야기 했잖아. 내가 지금 청바지를 샀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20만 원 가지고 다른 걸 많이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그럼 20만 원을 가지고 다른 걸 할 수 있었는데 내가 포기한 게 뭐냐? 그 포기한 거에 대한 어떤 가치가 많이 있다면 그 포기한 것까지 포함시켜서 20만 원을 풀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회비용의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포기한 것 중에 최고 가치라고 하는 것. 이게 먼저 있어야 되고요.
포기한 것 중에 최고 가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편익을 얻을 때 사용되는 명시적 비용이 있다면 그 명시적 비용까지 포함을 시켜야만 기회비용이 계산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이제 뭘 생각하냐면, 아까 이제 청바지 살 때 20만 원 지불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20만 원 지불했다는 것만 생각해요. 20만 원을 가지고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사용했을 때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산을 안 한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긴 해. 내가 지금 이제 노트북을 살까 아니면 청바지 살까 고민하다 20만 원 가지고 난 청바지 선택했단 말이지. 그러면 과연 노트북을 샀을 때 내가 얻는 효용이나 편익은 과연 얼마 될지, 거기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지. 이게 경제학적 비용의 의미라고요. 경제학적 비용의 의미. 왜냐하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시겠나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포기하는 것이 생기고, 그 포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기회비용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은 합리적 선택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합리적 선택을 할 때 누가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되고, 이 논리 이야기는 그 이야기부터 합시다. 세 번째, 그럼 이와 같은 합리적 선택을 통해서 만약에 지금 현재 순편익을 극대화한다. 이 순편익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합시다. 이거는 이제 일단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이 본성이다. 그럼 많은 이윤을 일단 얻고 싶어 한다. 그러면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많은 편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성을 가지고 뭘 하냐면 분업을 하게 됩니다. 분업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교환했을 때 이득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럼 교환하는 장소가 어디죠? 시장입니다. 시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교환을 가능케 하는 것, 즉 각자 분업해서 교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이 뭐죠? 장소는 시장인데, 공간은 시장인데, 그 수단은 뭐냐면 옆집의 아저씨도 아니고 아주머니도 아니고 누가? 가격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자기가 잘하는 것을 분업을 해서 시장에 가서 교환을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가격이 조정해주고, 가격에 따라서 자기는 자신의 어떤 순편익이나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논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정리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각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시장에서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고, 시장에서 지금 현재 교환의 이득을 해야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최대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까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시장에서 얘네들은 교환을 통해서 이득을 올릴 때 어떤 경우에 과연 각자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이냐. 자, 첫 번째, 소비자라고 하는 경제 주체가 있습니다. 그죠? 다른 말로 하면 가게입니다. 가게죠, 가게. 가게는 이제 어떤 측면에서 지금 현재 합리적 선택을 하느냐? 얘는 어떤 측면에서 합리적 선택을 합니까? 자신의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효용 극대화 측면에서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되죠. 합리적 선택, 효용 극대화 측면에서. 말 그대로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거. 두 번째, 생산자는 도대체 어떻게 지금 합리적 선택을 하느냐. 생산자의 합리적 선택은 결국 뭐였어요? 이윤 극대화죠. 이윤 극대화. 이윤 극대화입니다. 이윤 극대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경제적 자원을 공급하고 있는 저기 어디야? 경제적 자원. 생산 요소 공급자.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얘들. 생산 요소 공급자들도 어떻게 해야만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겁니까? 생산 요소 공급자들은 어떻게 해야만 합리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생산 요소 공급자 누구죠? 가게죠, 가게.
그럼 생산요소 공급자인 가게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관점에서 효용 극대화 관점에서 공급을 해야만 합리적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소비자 가게 효용 극대화가 어떻게 해야만 합리적 선택이냐 이걸 알아보는 게 소비자 이론이죠. 소비자 이론. 생산자 입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비용, 생산, 비용은 최소화해야 되고 생산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맞아요. 비용은 최소화해야 되고 생산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생산자 이론이죠. 생산자 이론. 이윤 극대화의 조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공급자, 가게가 어떻게 공급을 해서 생산 자신이 어떻게 효용 극대화 시키느냐. 이와 관계되는 게 이제 생산 요소 시장. 이게 이제 소득 분배 이론이죠. 소득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 소득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는 순서대로 봅니다. 일단 방금 했던 게 합리적 선택.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현재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경제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많은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소, 기재, 이런 것들이 시장과 가격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네 번째, 각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 선택이란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소비자 이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생산자 선택,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공급자, 이거죠.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볼 때 합리적 선택은 뭐예요? 이걸 이제 국민경제라고 합니다. 국민경제 차원에서의 합리적 선택은 뭐야? 결국 국민소득이 얼마가 되느냐 이 문제지. 맞아요. 국민소득이 엄청나게 커야만 분배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경제에서는 결국 뭐냐? 경제성장의 문제입니다.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죠? 국민소득의 문제고. 그러면 국민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거시경제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어떻게 만들어지냐를 보는 거고, 두 번째는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거,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게 성장을 하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만 경제성장할 수 있느냐, 즉 국민소득이 안정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재정정책하고 금융정책입니다. 금융정책. 그 다음에 이걸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소득이 처하고 있는 결국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다루어지는 이때 문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인플레이션하고 실업의 문제죠. 실업의 문제.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문제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그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펴보려고 하는 거, 이건데, 국민소득 결정 이론은 당연히 누구를 중심으로? 케인즈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케인즈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케인즈는 수요가 공급을 결정해서 국민소득을 결정한다. 이게 케인즈 주장의 핵심 논리입니다. 수요가 공급을 결정해서 국민소득을 결정한다. 그런데 고전학파는 어떻게 되는데? 라고 물어보면 고전학파는 세이 법칙에 따라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고 그 결과 국민소득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논리 자체가 반대죠. 반대. 아시겠나요? 반대입니다. 반대. 그러니까 요 기본적인 논리의 흐름을 일단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경제에서 우리가 합리적 선택해야 될 것들은 결국 국민소득을 최대화시키는 방법, 어떻게 하면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정리하는 게 거시경제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국민경제 차원에서 결국 이제 국제경제라고 하는 것까지 넘어가게 되면 국제경제에서는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소득을 최대한 시킬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국제경제라고 하는 게 어디에?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잖아.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국제교역을 어떻게 할 것이고 교환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국제교역은 교환입니다. 교환. 교환입니다. 어디서 봤죠? 여기. 분업을 통한 교환이죠. 교환. 그러니까 국제교역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교환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교환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국제교역 이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미시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미시 이론.
미시 이론을 잘 이해를 하시면 국제교육 이론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계속해서 내용은 미시의 내용을 물어보는데 문제 제시문은 뭐가 나오냐? 국제교육이 나옵니다. 제시문은 국제교육이 나오는데 물어보는 내용은 미시 내용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미시의 내용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 국제교육의 문제는 별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럼 이때 마찬가지지. 국제교육의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거냐. 이 문제를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수지라고 하는 거. 교환 비율, 환율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화폐의 문제입니다. 화폐의 흐름 문제,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만 국내 통화량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국민 경제가 안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결국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학의 기본 논리는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시경제는 훨씬 더 간단합니다. 논리 자체가. 미시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잘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 미시에 나와 있는 내용들 쭉 연결해서 거시까지 끌고 들어가면 사실은 거시에서 그렇게 볼 게 없어요. 사실은. 크게 많은 내용들이 없습니다. 기본 논리 구조가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시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약간 까다로운 것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미시가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각각 하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미시가 잘 정리가 되면 거시가 잘 정리돼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나는 미시는 잘하는데 거시는 못한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아시겠나요? 미시도 못하고 거시도 못한다는 말은 그건 정답이 맞는데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나는 미시는 잘하는데 거시는 못한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미시의 이론 바탕이 거시기 때문에 미시를 잘하는데 거시를 못한다는 것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미시의 기본 논리들을 쭉 탄탄히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끌고 갈 거냐면 거시까지 끌고 갈 겁니다.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이중구 쌤도 책의 내용이 딱 그런 식으로 흐름을 계속 그렇게 잡아놓고 있어요. 미시에서 핵심적인 어떤 흐름의 어떤 키워드는 합리적 선택입니다. 계속해서 합리적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고 소비자 또 합리적 선택, 생산자 합리적 선택 계속 그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요거 지금 이제 흐름을 잘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동안 해야 되는 내용들이 이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